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세계 4대 문명은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데,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4개의 문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지도에 적힌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그냥 읽으면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황허강 유역에서 중국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도 문명, 그죠? 그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비옥한 곳이다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자, 공통점이 있죠. 다 강 유역에서 발생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쵸. 우리 아마 조금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강 유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 어업. 그러니까 어업이라고까지는 좀 하기 그런데, 뭐 쉽게 말해서 조개나 물고기 같은 이런, 식량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한강이나 이런 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그래서 강이 범람한다는 게 좀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이 시절에는 그런 강에 대한 기본적인 제반 시설이 없고 거기 그래서 굉장히 좀 자주 범람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강 주변에는 좀 이렇게 풍성하게 물이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강 주변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식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재배가 되는 거죠. 수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강 유역에서 이런 문명이 발생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 두 큰 강 사이다라는 뜻의 뭐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비옥한 농경지대에서 발생을 했고요. 어, 아무래도 땅이 좀 비옥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수많은 민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이따가도 말할 건데 주변에 딱히 이렇게 장애물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개방적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족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개를 보시면 처음에는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부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하면서 문명 건설을 이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건설을 해놨더니 이제 이방 민족인 아무르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부르인에 의해서 바빌론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이 바빌론 왕국이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어떤 전성기의 그 고대 왕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왕국에서 이제 바빌론 왕국 중에서도 전성기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마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이따가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나중에 히타이트인들이라는 이민족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기원전 1500년경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방이 탁 트인 개방적 지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 벽이 없는 거죠. 예, 다 그냥 개방형 집이에요. 혹은 여러분 집에 다 통유리인 거예요. 통유리. 밖에서 안에 다 보이는 건데 그 통유리도 그냥 누구나 잠금 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서.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이민족의 침입,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도둑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둑이 들면 싸워야겠죠. 예. 그리고 언제 도둑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전쟁, 혹은 항상 뭔가 내 삶, 오늘, 지금, 이 삶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막말로 내가 싸우다가 내가 도둑한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내가 뭐 죽고 나서의 사후세계,
뭐 그런 어떤 먼 미래보다 당장, 지금 당장, 오늘, 현재를 더 중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현재의 안정된 삶, 현재 내가 사는 곳에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오늘날도 그 문학 작품이라서 오늘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김포시 그 도서관에 가면 한번 있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예, 되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부분만 쌤이 좀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내세보다 현세를 더 중시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워라. 밤낮으로 춤추며 즐겨라. 그 이 뒤에도 쭉 말이 길게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세를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욜로?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도시 국가들이 발전해요. 도시 국가는 여러분 이제 고대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서양에서도 이 도시 국가 폴리스가 등장을 하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도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바빌론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고 우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김포시, 서울시가 다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김포시에는 김포시청이 있고 서울시에는 서울시청이 있듯이 이때 당시에는 시청만큼이나 아니 시청보다 더 중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르에도 지구라트가 있고 바빌론에도 지구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브라트에는 그 우르, 바빌론, 그 도시국가에서 신성시 여기는 그 신을 모시는 곳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르하고 바빌론이 만약에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만약에 이제 승리한 도시국가는 반드시 패배한 도시국가의 지구라트를 점령해야 진정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 이게 그 신전이다라고 눈에 잘 익혀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세계사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서 그렇고 이러한 이제 이런 도시 국가들은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발전된 어떤 건축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 특히 상업이 굉장히 발전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국가 간의 어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물건의 교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교역을 위해서 교역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해요. 효율적인 교역을 위해서 쐐기 문자와 육식진법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니네가 뭐 만약에 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 샤프를 팔아요. 근데 샤프를 처음에 뭐 한 자루 팔 때는 굳이 뭐 이거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 자루에 5천 원. 그냥 물건 주고 그냥 이렇게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사업 규모가 커져서 10자루가 됐어요. 여기까지 수학을 잘하면 그럼 괜찮겠죠. 10자루에 얼마냐. 그 막 이렇게 암산해서 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100자루, 뭐 1000자루. 규모가 점점 만약에 이렇게 증가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기억만으로 이게 될까요? 관리가? 안 되겠죠. 충분히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내가 너한테 10자루를 줬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막 우기는 거죠. 야, 너 나한테 10자루 준다고 했는데 한 자루밖에 안 줬어.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무역 교역을 위해서 쐐기 문자.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어떤 문자 썼냐면 이 점토판에 이렇게 그냥 쐐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끊는 거야. 근데 문자도 되게 간단해. 이게 하나야. 둘이고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게 한 묶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쉽게 쓰는 문자예요. 오늘날처럼 우리 막 어려운 문자가 아니야. 근데 이런 쉬운 형태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위의 교역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문자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셈을 할 때 60진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을 쉽게 말하면 60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하려면 너네 1시간이 몇 분이죠? 60분이죠. 그죠? 1분이 몇 초죠? 60초죠. 네. 이게 60진법이에요. 그래서 쐐기 문자와 이 60진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물량의 교역도 효율적으로 딱딱딱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교력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적은 지구라트,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이것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길가메시 서사시. 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아까 말했고, 지구라트 설명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함무라비 법전 볼 건데요. 자, 함무라비 법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고조선의 팔조법하고도 아마 비교를 할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당연히 뭐 함무라비가 조금 먼저긴 한데 내용이 비슷해서 그래요. 자, 먼저 함무라비 법전 내용을 보면 195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바빌론의 왕인 함무라비 왕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새긴 건데 이 사람이 내린 법이에요, 법. 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고대의 법이기도 하고 이 함무라비 법전을 근거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 왕국의 어떤 사회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법의 어떤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면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그죠? 196조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땡땡땡 한다. 일단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자, 일단 세민이 그냥 쭉 읽었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지금 이거 기억 빼고, 나머지 4개만 읽어도, 우리가 이 바빌론 왕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발견한 친구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맞아요. 먼저 첫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잘라요. 뼈를 부러뜨린 자는 뼈를 부러뜨려요. 그죠? 즉, 내가 잘못했으면 딱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네 눈을 멀게 했어? 내 눈도 뽑는 거예요. 예. 뭐 내가 만약에 뭐 뭐야 뭐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에 뭐 성범죄를 그냥 뭐 했어? 그냥 거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함무라비 법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보복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신분제, 신분별 차등 적용이 됩니다. 신분별로 이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눈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린다고 바로 위에 나와 있는데 귀족의 귀족의 눈을 멀게 하거나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렇게 하는데 귀족이 평민에게 그렇게 하면 똑같이 뽑고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배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신분별로 이게 다르구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똑같이 어 뭐야 이거 노예도 그냥 귀족한테 그냥 뺨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게 지금 이게 처벌이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별로 차등해서 적용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화폐를 사용했구나. 은화, 일미나. 그쵸?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세 가지 특징. 보복주의, 신분별 차등 적용, 화폐를 사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적어 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우리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이유까지 같이 여기다가 적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이집트 문명은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많이 비교를 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위치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했고요. 저번 시간에 그 지도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전개를 보면 여기 같은 건 나일강은 굉장히 자주 범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래서 자주 범람해서 단점은 그 주변에 한 번 범람하면 싹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건데 장점은 그렇게 해서 쓸어가 버리고 나면 이제 그 강 밑에 있던 퇴적되어 있던 어떤 질 좋은 흙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땅에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땅이 굉장히 비옥해진다는 겁니다. 그 땅도 지력이라 그래서 땅도 힘이 있어야 거기다 씨앗을 뿌렸을 때 농산물을 제대로 키우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계속해서 땅에 힘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옥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앗만 뿌리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되게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수확물이 많아지고 수확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또 외부에서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 국가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BC 3000년경에는 우리가 이미 이집트 하면 너무나 유명한 이미 알고 있던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하나의 통일된 강력한 왕국이 세워진 상황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 먼저 폐쇄적 지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앤더스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특징이 뭐였어요? 탁 트인 개방적 지형이라고 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집트는 물론 뭐 이제 배가 개발이 되면 뭐 쉽게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그 배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그냥 걸어서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산도 없고 뭐 계곡도 없고 뭐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집트는 여기만 막으면 들어오기 힘들죠. 뭐 바다가 막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와야 되고 그죠?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무엇보다 강이 크게 큰 게 흐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기도 힘들고 여기서 오기도 힘들고 그죠?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위에 나온 것처럼 통일된 왕국이 오래오래 지속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막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막 싸우면서 지면은 막 지배를 당해야 되고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오늘날 현재를 뭔가 중시한 죽기 전에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20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같은 거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있고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은 당연한 거고 내가 죽고 나서 내세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일왕국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가 곧 내가 곧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신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통일 왕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제 라라고 해서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 이 태양신이 이제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게 바로 이 파라오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이제 종교적으로 왕의 파라오의 권위를 이렇게 높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 모든 것도 통일 왕국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종교가 발전했고 파라오라는 이집트 왕의 권위를 이렇게 신과 연결해서 이렇게 높였다라는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이 굉장히 자주 범람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땅이 비옥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어 보세요. 나일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비옥한 땅은 이 정도죠. 그러면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 이제 여기는 뭐 A 땅, 여기는 B 땅, C 땅 하면서 D 땅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또 강이 범람을 했어요.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데 범람을 했어. 그래서 이게 싹 사라진 거야. 리셋. 남은 거는 강밖에 없어. 그러면 A, B, C, D는 한순간에 거지가 되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지. A, B, C, D가 자신의 땅에서 농산물을 수확을 해야 그거를 파라오한테 세금도 내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집트 문명,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생존에 걸린 문제였어요. 이 강의 범람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강의 범람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는 범람한 이후에 리셋이 된 그 땅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 A, B, C가 서로 싸우지 않고 다시 땅을 가져서 원래대로 또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한테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게 뭐냐면 수학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이에요. 네. 그래서 천문학은 이제 어떤 이때부터 너무 신기하게도 하늘의 어떤 별자리나 하늘의 어떤 이런 천문도를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떤 그 날짜 계산법이죠. 예, 양력, 음력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즘같이 달력, 시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은 뭐 언제 6월부터 7월 사이에 보통 범람을 하니까 이때 미리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늘을 관찰하면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수학 또 발전해서 뭐 여기다 안 적었는데 측량법, 뭐 기하라든가 뭐 니네가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뭐 어떤 기하학 이런 것들, 어떤 도형을 재고 이렇게 뭔가 면적을 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수학 기법이 발전했고 거기에 십진법도 같이 발전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이었죠. 60이 곧 1이다. 그죠? 그래서 뭐 시간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1시간에 60분 이렇게. 근데 반면에 십진법은 10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오늘날 많이 쓰는 거죠. 십진법. 예. 보통 10까지 해서 1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집트에서도 수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역시 이집트는 하나의 통일 왕국을 형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상형 문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를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 파피루스 잘 기억하세요. 이집트의 특징적인 어떤 유물이자 문화입니다. 파피루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유물과 유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피라미드, 그리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안에 묻혀져 있는 미이라, 그 다음에 미이라를 넣을 때 같이 꼭 넣었던 문서죠. 그림 문서인데 사자의 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파피루스, 굉장히 유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스핑크스 있고 피라미드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사자의 서인데 이 사자의 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사자의 서인데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요.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을 사. 그래서 이 사자의 서는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같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오시리스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네가 죽었을 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을 거기 때문에 네가 당황하지 않고 뭐 여기 있는 그 뭐야 이거 아누베스 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토트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시리스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문서를 같이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심판의 저울로 달아서 죽은 자의 심장을 달아서 죽은 자의 심장이 여기 깃발보다 여기 보면 이게 심장이고 지금 이게 깃발이 뭐야
깃털인 거예요. 그래서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제 이 괴물이 심장을 앙 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인 거고, 만약에 통과한 사람은 이제 이 오시리스 앞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집트가 이제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미이라가 또 발전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떤 영생,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시신이 이제 그냥 두면 썩잖아. 시신이 썩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의 시신, 주로 왕족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발견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의 이런 이제 그 꼬챙이를 넣어요. 쑥 넣어서 뇌부터 시작해서 척수 이런 거를 다 빼냅니다. 긁어서. 다 빼내서 비운 다음에 다시 코로 방부제를 이제 다시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 안에 이제 방부제를 가득 채워서 그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투탕카멘이나 이런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관을 씌워서 이렇게 미이라로 보관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 문명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집트 문명은 그래서 보통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렇게 이런 부분, 그다음에 60진법, 10진법 이런 부분 잘 비교를 해 두시고요. 인더스 문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도 북쪽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인데요. 전개를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인더스강 유역의 역시 기름진 평야에서 농경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사람이 몰리면서 이제 도시 국가가 이제 계획이 건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2500년경에는 하라파 모헨조다로 밑줄. 이거 되게 인더스강의 특징적인 유적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라파 모헨조다로와 같은 유적들, 계획 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 국가였대요. 그래서 주택은 물론이고 하수시설, 목욕탕, 곡물창고와 같은 공공시설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인 거예요. 신도시. 예, 그래서 요즘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가보면 여러분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있고 뭐 헬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뭐 뭐 좋은 데는 뭐 호텔처럼 아파트 주민들이 가서 뭐 이렇게 조식을 먹을 수 있게 뭐 그런 데도 있대요. 그리고 뭐 도서관 있죠, 어린이집 있죠, 다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랑 개인의 집이 같이 있죠. 근데 그게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전한 형태의 어떤 그런 계획 도시였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과 또 교역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2500년간 만들어서 잘 살다가 BC 1500년 경이 되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북쪽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이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이렇게 발전했었는데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리아인들은 여기 원래 있던 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보다 어떤 문화적으로는 조금 딸렸을지 모르겠지만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무력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점령을 해서 인더스 문명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여기 겐지스강까지 이렇게 정복을 해버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웬 조폭 형들이 들어와서는 어 이제 우리 가족을 막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력으로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피지배자가 같은 계급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 있을까요? 내가 조폭한테 아 형, 아 나 배고픈데 가서 좀 떡볶이 좀 사와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필연적으로 지배를 한 자와 지배를 당한 자가 생기는 순간 어떤 게 발생하게 되냐면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신분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주민들 지배를 위해서 아리아인들이 지배층이 되고 원래 있던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이 피지배층이 되는 신분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카스트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카스트.
왜? 이거 오늘날 인도에까지 있죠. 카스트 제도. 예.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생겼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카스트 제도를 그냥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를 뭔가 그 당시 지배층에게, 피지배층에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뭔가 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신분 제도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태양, 물, 불 등의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종교인데요. 자, 여러분, 베다라고 하는 경전 이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치 뭐 기독교의 구약성서, 신약성서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베다라는 경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브라만교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스트제도, 브라만교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사를 배울 텐데 계속 나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의 신분 제도구나. 그리고 이 신분 제도에 근거해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성직자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만교가 이제 이 카스트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의 어떤 경전이 베다구나. 이것들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다음번에 이제 새로운 개념들, 뭐 힌두교라든지 시크교라든지 인도는 좀 종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트제도 브라만교가 어떤 전통적인 원래 있었던 인도의 종교다. 이 정도 베다가 그 경전이다. 정도 잘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카스트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면 브라만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상위 계층이고요. 그 밑이 크샤트리아, 그래서 왕족과 귀족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샤, 평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이샤에 들어가고 이제 수드라가 이제 하층민에 속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브라만이 그 브라만이다, 이 브라만이다. 네,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주나라,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